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수요일과 목요일장 그간 약했던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도 코스피는 쉬어갔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머무르다가 장 막판 가까스로 상승 전환했고 850선 안에 갇혀있던 코스닥 시장 1% 가까이 오르면서 거의 한 달 만에 86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또 환율이 급격하게 튀어올랐죠.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면서 1115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런데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는 이어졌습니다. 매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11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사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까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주요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척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미츠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부양법안 협상 재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협상 자리에 앉기로 했고 또 오늘이나 내일 좋은 구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몇 달 동안 추가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뉴욕 증시는 테크 랠리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확진자 급증 양상에 장 초반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실직자 수가 5주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3만여 건 늘었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난은 사상 최악의 수준인데요. 겨울철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부양책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실업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D램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대비 3.1% 줄어든 72억 1,4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4% 줄어든 49억 2,800만 달러의 매출이 집계됐는데요. 화웨이의 반도체 선구매로 출하량은 늘었지만 판매 가격의 하락 때문에 매출액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4분기에는 PC와 모바일, 그래픽 D램의 수요는 높겠지만 서버용 D램은 재고 소진에 집중하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상승으로 29,4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4%가량 상승했습니다. 3,58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87% 올려 세웠습니다. 11,90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요새 뉴스가 백신 뉴스랑 락다운, 그러니까 네. 지금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주마다 그 주 거버너마다 이렇게 지금 락다운을 결정을 내려야 되나, 그렇죠. 시민들을 집에서 못 나오게. 나오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우기고 있죠. 그쵸. 난 앉았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계속 그 헬라인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파이저 백신 뉴스 저번 주에 나오고 그 고가 친 다음에 아직도 그냥 좀 머물고 있어요. 아무 이렇게 움직임 없이. 근데 제가 요새 주식시장에 제가 30년 동안 거기서 일했지만 네. 주식시장에 집중이 안 돼요. 뭔지 알아요? 왜요? 암호화폐 때문에요. 암호화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진짜 parabolic move가 생겨가지고 아니 9월 달에 10,000불이었는데 18,000, 몇 달 사이에. 18,500불까지 가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2천만 원을 돌파해가지고 네, 지금 네. 거의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의 고객이 뭐 10,000불에 한 9월 달에 10배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나한테 그냥 사진을 보내준 거 계좌 사진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10배는 걸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그쵸. 어느 정도 적당히 단체 재산으로 뭐 5% 6%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근데 이분은 좀 리스크가 되게 위험하다. 예, 근데 좀 갬블가는 멘탈리가 있단 말이야. 난 저는 네, 네.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단체 자산으로 모든 투자 그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몰고 있어요. 네, 네. 대체 자산으로. 네, 대체 자산으로. 그래서 진짜 이거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 이 시장에 2020년도 퍼포먼스죠. 네. 비트코인은 160% 올라갔어요. 2020. 그리고 S&P는 12%예요. 네, 네. 그래, 이제 내가 왜 이쪽에 집중이 안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S&P 500 시장은 아직도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진짜 지금 경제 상황이랑 그리고 주식 시장 그 가격 상황이랑 너무너무 매칭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분석이 지금 펀더멘털로 안 돼요. 그리고 제 엘리엇 카운트도 조금 카운트에 벗어났지만 네. 그 백신 뉴스 어떤 항상 뉴스 때문에 제 카운트가 벗어나요. 테슬라도 S&P 500으로 더해져 가지고 잠깐 벗어났지만 맞아요. 결론은 저는 앞으로 뭐 2 quarters, 6개월, 10여 개를 바라보면 이 시장은 조정이 와야지 큰 상승을 또 만들 수 있다. 항상 난 그런 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식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여기서 만약 사가지고 조금 더 고가를 쳐도 얼마를 더 칠까. 근데 암호화폐는 지금 말이 내가 여기서 투자해도 되냐면 왜냐면 이게 2017년도 고가 가격에 갔는데 그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때 너무 손실을 본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지만 내가 그거를 조금 녹여서 조금 깨트려 놓게 왜 지금 상황의 비트코인이 되게 괜찮은지. 네. 근데 지금 잠깐 이 S&P 시장을 보면 네. 이게 월봉 차트죠. 네. 이거는 위클리 차트인데 네. 이 위클리 차트 S&P 500이 4차 파도에서 어떤 패턴이 제일 흔하죠? 4차 파도에서 트라이앵글 패턴. 네, 저랑 에듀케이션 파트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겼어요. 이 4차 파도 트라이앵글 생기면 뭐를 얘기해 주냐? 마지막 동인 파도, 마지막 모티브 웨이브가 네. 남아 있다. 이제 마지막 모티브 웨이브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가나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이게 갈 것까지 갔는데 어느 날 이 큰 5차 그 사이클 디그리가 이제 여기서 탑핑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큰 조정이 온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네. 언제 할지는 저도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엘리엇 파동은 가능성을 찾는데. 근데 비트코인 차트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보라색을 집중하시오. 보라색 1, 2, 3, 4는 이루어지고 지금 네. 5 안에 지금 빨간 1, 빨간 2도 그려졌고 지금 빨간 3이 아직도 안 그려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차트를 보면 여기서 배팅해서 내가 몇 프로 먹을 거야. 근데 여기서 배팅하면 지금 이게 지금 파동 카운트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저의 목표 가격은 내가 피보나치를 계산할 때는 한 23,000불이 적어도 가야 되지만 네.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어쩌면 3만 불, 3만 5천 불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딱 2만 3천 불까지 지금 좀 책임질게요. 일단은. 네네네. 내가 싫어하는 거는 막 이렇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3억 간다, 4억 간다, 뭐 10억 간다. 나는 너무 그런 거 무책임 말 싫어요. 네.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냥 딱 타이러는 암호화폐 뭐 100억 간다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네. 그걸 logically 너무 자극적이고. logically 그걸 reasoning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로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로직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딱 엘리어 파동으로. 네.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의 그 포춘 매거진에서 네. JP 모건 옛날에 그 제이미 다이먼 CEO가 2017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사기다. 나는 절대로 안 만질 거다. 근데 그쵸. 그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그러니까 한 1980년도, 2000년도 태어난 사람들은 네네. 지금 골드 대신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해요. 어. 그거를 달러랑 그런 인플레이션 그 헤지로 그쵸. 지금 너무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왜 금은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이 방향이 네. 엘리어 파동으로 볼 때 그쵸. 저는 한 2, 3년 안으로 그 금이 한 660까지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지금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꿔지고 있어요. 금은 아직도 보석 그런 걸로 좋지만 네네. 주로이로 음. 금은 내 생각에 투자성으로는 네.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즉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왔어요. 왜 엘리어 파동이 이렇게 하락을 지금 방향을 보고 있을까? 제 카운트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 네. 여기서 장기간에 걸쳐 대체 통화로 금이 약간 밀려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JP 모건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증거는 이런 큰 회사, 이 네, 페이팔, 페이팔. 결제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도 엄청 투자했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네. 그 CEO도 그 회사 돈으로 한 5천억 투자했나? 그런 게 증거예요.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이 2017년도 상황이랑 그쵸. 2017년도, 2020년도 상황을 네. 내가 조금 구별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직도 시청자들은 비트코인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시죠. 너무 변덕도 많고 그렇죠. 이게 도박 아니냐. 그런데 2017년도 그때 손실을 본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 상황은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예. 없었고 아직도 이거는 사기라고 지금 봤었고 그리고 선물 시장도 없었어요. 만약 큰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면 선물 시장이 있어야 돼요.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되게 비트코인이 쓸 때 별로 이렇게- 어렵고. 예, 어렵고 사용하기 이게 비트코인 월렛도 그렇게 좀 발달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아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작, 조작.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는 고래들이 그쵸. 함께 네. 딱딱딱 해가지고 네네. 막 봤잖아요. 막 만불인데 갑작스럽게 7,000불 가지고 6,000불 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더 큰 기관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고래들이 이런 큰 기관들이랑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 천천히 이렇게 좀 컴다운 되고 그리고 그때는 또 세큐리티랑 커스리 이거 커스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관해 주는 거? 네네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킹을 그 블록체인 해킹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네. 막 엑스체인지가 막 해킹 당했잖아요. 막 여기도 뉴스에서 막 맞습니다. 터졌잖아요. 네, 막 맞아요. 얼마 뺐겠다 막 그 소리. 그리고 아무 government agency, 큰 government agency가 이런 걸 인증을 안 줬어요. 네, 정부 그리고- 규제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게 아직도 절대로 메인스트림 에셋에 포함한 네, 네.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쵸.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인스티튜셔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지금 얘네들만 아니라 페이퍼스뿐만 아니라 Fidelity Vanguard 미국에서 일번 두 번째로 큰 뮤추얼 펀드 회사 네, 네. 자산 회사잖아요. 지금 이분들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Fidelity는 벌써 SEC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죠. 네. SEC한테 우리 ETF 내놓을 거니까 비트코인 ETF 허가 좀 해달라. 허가해달라. 네. 그런 소리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물 시장 네, 박트 네. 박트는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박트 그리고 CME는 시카고 머컨타일 엑스체인지 그쵸. 옵션스 선물 시장이 제일 큰 네, 미국에서 네. 그 시장들이 지금 비트코인은 옵션이랑 선물 이제 트레이드하게 됐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쓸 때 비트코인 월렛이 되게 애드밴스였어요. 발전이 됐고. 예, 발전 많이 돼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Security랑 Custody도 지금 OCC에서 OCC가 Treasury, Department of Treasury를 뭐라 그러지? 재무부. 예, 재무부의 브랜치 있는 그 네. regulator래. 그러니까 은행들을 다 관심하는 이렇게 통화관리국. 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custody 그리고 뱅킹 서비스를 네, 네. 해라. 크립토 회사들아. 그런 것도 해주고 SEC도 그걸 인정해줬어요. 이제 네, 네. SEC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은행이랑 비트코인이랑 그렇게 커스터디 해주고 네, 네. 뱅킹 보관하고, 트래시 현상을 이제 우리도 agree한다. 이게 조금씩 많이 변했어요. 예, 이게 그리고 조금씩 발달되는 거야 네, 이게. 네. 근데 지금 그 규정을 지금 밟고 있고 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왼쪽 편에 보여드린 게 2017년 당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방향이 맞을까요?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나 OCC 통화관리국 등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Forbes에서 조 네.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당연히 비트코인 투자하면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분을 고용시켰어요. 이분이 이름이 게리 겐슬러인데 네. 이 게리 겐슬러이 이 골먼삭스에서 그 임원이었고 그리고 선물 시장 규제 기관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조 바이든이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금융 정책 전환 팀을 이 사람이 다 맡았어요. 그래서 모든 금융 정책은 바이든이 많이 들 거고 왜냐면 바이든이 되게 신뢰하는 네네.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이든한테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좋은 긍정적인 영향 비트코인을 위해서. 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이 변화의 촉매제가 될 촉매제가, 잠재력은 현실입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말. 암호화폐 기술이 이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some in the Bitcoin and cryptocurrency see Gensler's appointment as a sign that Biden administration could bring other. 그러니까 이 겐슬러를 이렇게 불어온다는 것은 고용한다는 것은 아직 그 네, 크립토커런시 크립토 시장이 좀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대통령 그 스태프들도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 영향을 많이 줄 거니까 벌써 근데 엘리엇 파동이 요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런 거를 그 파동에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네, 증거들을.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말하지만 한 1년 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는 골드는 너무너무 내려가고 한 6개월 전만 해도 막 분석가들이 메인스트림 분석가들이 골드는 3,000불, 이거 4,000불이다. 그렇죠. 코로나 터졌다가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이거 맞아요. 4,000불, 5,000불, 6,000불 간다 막 그랬지만 나는 그때 아니다. 660불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단기로 아니고 당연히 한 네. 2, 3년 안으로. 그래서 내가 왜일까? 난 딱 생각했어요. 암호화폐가 너무 발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골드에 관심이 없고 네. 골드는 그냥 뭐 시계나 뭐 반지나 관심이 있지만 네. 투자성은 관심이 떨어지고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엘리엇 파동은 지금 디렉션이 660불로 지금 660은 제 가격이에요. 제가 네, 네. 피보나치를 계산한 가격이 한 6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3년, 2년 또는 3년 프로젝션 전망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여기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더라 좋은 해지로. 왜냐면 옛날에는 이 달러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금을 샀잖아요. 금을 샀죠. 근데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사겠다. 비트코인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네.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비트코인 사겠다. 그런 말이 있고 지금 그리고 또 뭐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 네네.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인쇄하잖아요. 돈을 인쇄되어서도 막을 쓰겠다. 이런 가치 없는 종이에 나는 갖고 싶지 않다. 그냥 비트코인을 갖자. 여기에 더 가치가 있지. 네네. 그냥 종이 찍어내는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뭐 US 달러가 뭐 폭락할 수 있다. 네네. 내년에 이제 20% 이상 더 떨어질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고채. 네, 10년 주거. 국고채가 그때 한 달 전부터 얘기도 한 0.6.5%였잖아요. 네, 네. 지금 한 0.9에서 쭉 밑에 있는데 2%가 되면
채권을 사면 배당을 주잖아요. 네. 근데 금은 사도 배당이 없어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더 돈이 나가지고 그 expense, 네. storage fee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bon드가 더 올라갈수록 금의 가치는 더 인기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Zero Hedge라는 그 뉴스페이퍼에 이 독일 은행이 그냥 비트코인의 그 디맨드가 진짜 많이 좀 커지고 있다. 달러 헤지랑 인플레이션으로 네, 있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금 차트랑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아까는 금 차트랑 아까는 비트코인 차트랑 S&P. S&P 차트, 그렇죠? 내가 이거 항상 비춰주는 건데 네. 금은 이 expanded flat 패턴 알죠? 여기 네, 보이죠? 네. 그 패턴이 지금 완전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60불에서 지금 딱 머물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분은 그때 2000불 갔을 때 와 이거는 뭐 2000불 뚫고만 2500, 3000 금방 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빠꾸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800에서 한 단기를 볼 때는 한 1750불까지 간 다음에 네. 더 심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웨이브 C까지 갈 때는 저 타겟은 660불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네. 이게 여기 있는 A가 3, 4년 걸렸고 B도 한 3년 걸렸어. 그러니까 네. 저는 이 C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시간 걸릴 거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암호화폐가 엄청 발달되고 얘는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무슨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계속하시면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다시 돌아가지만 암호화폐는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린 사이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표시하는 건데 지금 암호화폐는 보라색 1, 네. 2, 3, 4가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우리는 5차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네. 5차에 지금 빨간 1, 2기 끝나고 지금 3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3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1 금색이 아직도 컴플리트 안 됐어요. 지금 시청자들은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모르겠지만 다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말했죠. 여기서는 지금 1, 2, 3, 4 보라색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5차 보라색이 가는데 네, 네. 지금 여기서 끝난 다음에 1 금색이 생기고 2, 3, 4 다음 큰 갈게요. 더 여기서는 이제 내가 더 정확하게 저의 따르는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언제 여기서 조정이 오나 그래 어떤 타겟 프라이스가 어떤지 좀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네. 내가 좀 계산 좀 해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딱 여기 오렌지 1이랑 여기 거래 그 13,990에서 마이너스 4,001을 시키면 6,389가 나와요. 6,389를 1.618 곱하면 왜냐면 3차 파도 길이가 대충 1.618이에요. 네, 1차 파도 1차 길이. 파도 길이에. 이게 정확성은 아니지만 그 근처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엇 파도는 항상 정확성 찾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가능성. 가능성을.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19,194. 만약 여기서 3, 4, 5가 끝나면 19,194 아니면 그 다음에 컴을 올리시면 2times예요. 이 1차의 길이의 2배. 그거는 21,635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를 볼 때는 거기서 멈춘 다음에 4차 조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타겟 프라이스는 또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 3차 길이, 네. 3차 길이를 저기서 15876을 마이너스 8857 시켰어요. 그러면 네. 여기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7019가 나요. 그럼 7019를 0.618로 곱하게 하면 4337이 나와요. 4337을 여기서 더해버려요. 그러면 19,514로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은 19,500의 아이디어 타겟 프라이스 아닐까. 이거 좀 언더스타기 좀 어렵겠지만 이게 그 파동이랑 피보나치의 네. 그 관계예요. 되게 흔한 관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계산으로 볼 때는 19,000 한 2만 밑에서 네. 조정이 온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치고 내 생각에는 12월 달 그러니까 2020년 넘기 전에 저기 봐 12월 18일 2017년 12월 18일. 최고점 19,890을 뚫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근데 대충 그 새로운 고점을 찍잖아요. 네. 한 번 찍고 그냥 쭉 안 올라가요. 다시 한번 내려온 다음에 맞고. 몇 번 어템한 다음에 그때 진짜 내려가니까 내선 한번 찍은 다음에 크게 와가지고 이 1번이 간 다음에 이제 조정이 오면 네. 큰 조정이 올 것 같아요. 한 15,000불 갈 수도 14,000불.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게 1번이 어디에 끝나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내가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일러요. 여기 이 큰 2차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나는 이 만불의 상관 놓쳐가지고 지금 사야겠다. 내 생각에는 지금 좀 기다리고 큰 2번이 그려진 다음에 네. 좀 싼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조금 지켜보다가 내 생각엔 상승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볼 때. 그쵸. 상승 친 다음에 1번 가고 그다음에 2번 내려올 때 왜냐면 2번이 큰 이렇게 조정이 오거든요. 그때 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파워풀한 3차가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19,890 아니면 여기 그 고가를 지난 다음에 네. 몰라 저는 23,000불이 타겟인데 지금 볼 때는 진짜 3만 불, 뭐 3만 5천 불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책임감 있게 딱 23,000불. 저는 되게 안전하게 컨서브라고 생각하고 네. 하고 싶어요. 모든 거 너무 띄어서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볼 때는 참 23,000불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여기서 타겟 프라이스라고 얘기하셨던 게 이제 19,514달러, 19,194달러 뭐 요 정도인데 네. 여기까지 지금 이게 단기적인 뷰잖아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큰 조정 받고 솟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파도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큰 저희가 색깔과 이 글자 크기로 좀 구별을 해드리는데요. 이 보라색 큰 오차 파동 안에 그 안에서 또 5개의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빨간색 3번 그리고 금색 3번 파동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9,500 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큰 조정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그냥 이게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간다. 그러면 네. 투 타임스로 하면 어쩌면 21,63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대충 그 근처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 꼭꼭 네. 100%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쵸.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쉐입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느쯤 갈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100% 그게 네.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왜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졌냐면 여기서 또 증거가 있어. 여기서 이거는 그냥 그 모멘텀 머슬레이를 하나 네, 내가 네. 제일 좋아하는 RSI 되게 기초적인 거야. 네. 뭐 많은 분들이 RSI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 가격은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이 모멘텀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eventually 한 2,300불 하락이 왔어요. 네. 그렇죠? 17일 동안 올라가다가 꺾어졌어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11월 5일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 다이버전스가 지금 보이고 있어. 아직 큰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메인테인 된다면 지금은 오늘 한 11월 며칠이죠? 19일? 오늘 19일, 20일이죠? 20일. 네, 그러니까 한 15일 지났으니까 이게 벌써 우리 카운트에 내가 말했잖아. 조정이 있다 올 네, 거라고. 네. 이게 같이 지금 매칭이 될까? 아니, 근데 이 RSI 다이버전스, 네. 특별히 데일리 다이버전스는 계속 다이버지가 돼가지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투어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 그거를 보면 대충 좀 힌트가 나와요. 이거 한 네, 17일 걸렸으니까 이것도 뭐 17일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걸렸다고 그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벌써 우리는 조정을 이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오는 좀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의 그 조정 콜을 얘가 지금 소포트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자, 지금 차트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이제 RSI 지표가 좀 기울어진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RSI가 이 과매수와 과매도를 좀 판단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세가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났고 지금 11월 5일 차트인데 이때부터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이런 힌트가 있다라는 이 조정의 가능성을 좀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브라이언 킴 위원과 함께 오늘 또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같이 짚어드렸는데 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더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요.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브라이언 킴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브라이언 킴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전 나열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일단 외국인 수급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짚어봤었는데, 자 어제까지 총 11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 좀 사주고 있죠. 과연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요? 네, 외국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연장해서 드리게 되면은 어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조적으로 하락하던 환율이 어제 한 11원 가까이 어떤 원화 약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정부의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가파르게 환율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구두 개입 말고 액션이 좀 실행되지 않았을까 한쪽에서 환율 시장에 좀 개입했던 가능성들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위로 가기에는 중기 저항이 두텁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외국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고객 예탁금도 지금 현재 65조 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대다. 물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신용융자가 지금 현재 또 사상 최대치에 근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용융자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예탁금 대비한 신용융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이 넉넉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의 대기 자금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색깔을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환율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환율 관련해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즉 원화의 강세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달러와의 약세 모멘텀이 더 가시화된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약세는 아닙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한 92대에서 계속 이제 멈칫하는 현상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상대 통화가 유로화가 있죠. 유로화가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탈리아나 프랑스 대표적인 유럽 국가 쪽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없는 여건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코로나19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달러화는 또 하락을 부추기겠죠. 그런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달러화가 더 이제 기조적으로 약세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주식을 더 매수를 늘리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전략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만큼 왔으니까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인버스 관련된 쪽을 산다든가 더 위험한 거는 인버스 2X, 굿버스죠. 이런 거 막 사서 주가 하락만 기다리는 어떤 바이 앤 플레이죠. 사고 기조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쪽에서 시장이 하락할 걸 베팅하지 말자. 차라리 그 금액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어떤 방향성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기술적 분석 동원해서 시장에 대응하다가는 또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쪽에 이번 주도 뚜렷하게 보이는 흐름들이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금융, 정유주 약간 기존의 반도체 쪽만 사던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씩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기관도 이번 주에 매도로 이어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매수세는 순매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거의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순매수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쪽으로도 점점 더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 부분들 신경 쓰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 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산그룹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표열셀의 최대 주주인 두산과 이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권 증서 479만 주를 매각했다는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 내 관심이 뜨거운데 두산그룹주 내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두산 관련돼서 이제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구조조정을 잘 해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금 두산의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주력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이제 두산솔루스 정도 이쪽으로 남는 상황 쪽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산이 여러 가지 영향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두산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337%, 금액으로는 19조 원대 가까이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부채라고 하게 되면 3조 원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야 될 부분들이 이를 좀 낮춰야 될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골프장 매각하고요. 자산 매각하면서 물론 금액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큰데 두산 입장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1,800억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더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집은 팔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안 팔리니까 이제 클린하다, 소송 부담 없다 쪽도 보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 8천억 대 이상은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유상증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가 한 1조 7천억 정도. 거기다가 이 두산 퓨얼셀 지분도 증여를 해서 두산중공업한테 대주주의 어떤 책임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또 지분을 증여를 하면서 자본금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 쪽에서 좀 급한 자금들을 끄겠다.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거의 3조 원대 이상을 발현해서 이를 좀 끌려고 하는 경향들이 높은데,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두산그룹과 함께 어떤 흐름을 바라볼 상황들은 단기간에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된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특히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바꿔서 친환경 쪽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얼만큼 보여주느냐 여부가 가장 또 중기적으로는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친환경 쪽에서 속도를 내고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가 변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전제가 돼야 나머지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이제 두산중공업도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에 안심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그 숙제를 막 해나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또 MSCI에 편입되면서 어떤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증자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너무 기대감을 키울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두산그룹 쪽 하게 되면 그나마 관심은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법계 같이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 쪽은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쪽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잡한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도 참 뜨거운 이슈입니다. KCJ가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증과 관련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또 노이즈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관련돼서 어제 산업은행장의 기자회견도 나왔는데 솔직히 조금 기가 찹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산업은행장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펀드에 대한 해석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돈 없이 펀드로 매수를 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지금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 M&A 관련돼서 기대감은 이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숙제가 또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이 어떤 특혜 가능성에 대한 여부들, 물론 항공 산업에 대한 특혜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특혜가 맞죠. 이 부분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를 얼만큼 잘 조절을 해서 이끌어내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실질적인 항공 업황이 개선이 돼야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항공 업황 관련돼서 이제 무착륙 국제 항공 비행, 그래서 착륙하지 않고
나 발리 갔다 올게. 그러면 발리 항공 한번 돌아보고 오는 이런 어떤 항공권이 팔린다고 하는데 얼만큼 여행을 못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어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권이 그나마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과 함께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면세 관련된 면세점 허용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은 숫자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관련된 호텔 신라를 필두로 한 종목들의 변화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거 신풍제지 사례를 봤을 때 대한항공 쪽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KCGI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KCGI가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발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KCGI가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의 문제도 일단 앞으로에 대한 관건이 되겠죠. 게다가 또 이번에 어떤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개입했던 가장 큰 요인은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쪽에 또 이쪽에서 만약에 가만 놔뒀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구조조정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액션을 실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쳤을 때 정부의 예상대로 그렇게 큰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겹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음으로 양으로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노조와의 갈등도 앞으로 상당히 증폭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은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좀 더 밀리는 국면을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조로 봤을 때 합병은 당연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또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또 저점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지금 말고 지금부터 적어도 한 5% 이상 더 하락을 해야 어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합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는 한국공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한항공만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까지 물량을 같이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한국공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업계 빅딜 이슈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에서 15도 이상 내려가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춥게 느껴집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며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이룬 후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모레 충남 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 중부와 전라도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남부 산지 도로에는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강원 산간과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 아침 기온 3도, 춘천 4도로 춥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글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